네, 제가 준비하는 건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전쟁. 여기 중요한 건 이제 비세포라는 거고요. 비세포랑 병원체라는 거고요. 저는 이제 생명과학을 전공을 했고 생명과학에 대해 분야들 많잖아요. 뭐 뇌과학도 있고 뭐 바이오케미스트리, 그러니까 생화학도 있고 혹은 또 뭐 식물, 동물도 있고 이게 뭐 되게 많은데 저는 그 많은 분야 중에서 한 분야 이제 이뮤놀로지, 그러니까 면역학을 한 사람이고요. 그 면역이라고 하는 걸 최근에 코비드-19 겪으면서 네, 겪으면서 되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좀 면역이라는 게 우리 몸에 이제 면역력이라는 그런 게 사람들이 표현하는데 면역이랑 관련된 거는 이제 면역 세포랑 많이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면역 세포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혈액에서 뽑으면 나오는 세포들이 막 면역 세포로 이렇게 흔히 알고 있는데 그 면역 세포가 되게 다양해요. 오늘 뭐 말씀드리겠지만 그 중에서 수십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오늘 비세포라는 요거 하나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고등학교를 한 2000년 초반에 다녔었는데 그때는 고등학교 때 생물 수업에 면역이라는 내용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누님? 면역 좀 나오나요? 네. 나오더라도 비세포 이런 내용은 거의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들으신 내용이 되게 처음 접하고 되게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진짜 어려워요. 어려운 내용인데 최대한 제가 좀 설명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세포가 뭔지 소개를 해야 하잖아요. 비세포라는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진부터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밑에 보면은 이게 논문이거든요. 1956년에 글릭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 당시에는 뭐 엄청 옛날이잖아요. 6.25 전쟁 때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뭐 특별히 한 게 없고 이 사람 글릭이라는 사람이 닭을 잡았어요. 닭을 잡아서 해부를 해보면서 여러 가지 조직을 떼보면서 각 조직에 뭐가 있나 이때 막 봤는데 이 닭 목에 타이머스라는 조직이 있어요. 한글로는 흉선이라 부르거든요. 이 조직을 딱 떼니까 하나의 종류 세포로 다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 닭의 타이머스랑 비슷한 게 사람의 여기 또 있거든요. 사람 여기 이 갑상선이라잖아요. 갑상선 뒤에 타이머스라고 있는데 흉선이라고 똑같은 사람 조직이 있고 여기 조직을 떼보니까 한 종류의 세포만 쫙 있고 그러니까 타이머스에 있으니까 T셀이라고 부르자라고 이렇게 처음에 불렀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비세포는 여기 닭 엉덩이 쪽에 벌사라는 조직이 있는데 또한 이 조직을 또 딱 빼보니까 한 종류의 세포만 딱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뭐 현미경을 봤겠죠. 뭐 특별한 하이테크닉 기술이 없으니까. 닭에 있는 벌사랑 되게 비슷한 조직이 사람에는 본매로 하는 골수라는 조직이 있어요. 사람 뼈 속에 보면은 뼈는 단단한데 안에 보면 텅 비어 있고 안에 이제 세포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조직을 골수라고 그러는데 골수랑 되게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이제 벌사라는 조직에서 떼서 얻은 셀이 이제 B셀이라고 불렀어요. 벌사에 B를 딴 거죠. 사람들 흔히 생각하는 본매로의 B인 줄 알았는데 사실 이게 닭 벌사의 B셀이 따왔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비세포를 네이밍을 했고요. 그럼 비세포는 어떤 기능을 할까를 소개해드리면요. 이제 최근에 많이 겪었었잖아요. 그래서 기사를 몇 개 가져왔는데 20년 5월 19일 날 백신이 이제 임상을 통과하면서 코비드-19 백신이 통과했다. 그러면서 기사의 타이틀 보면은 전원 항체 향성이라 떠 있잖아요. 또 오른쪽 기사 보면은 10월쯤에 항상 겨울이 다가올 때쯤에 우리는 병원 가서 독감 백신 맞죠? 독감 백신 맞으면은 항체가 형성된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비세포는 요 기능합니다. 항체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가장 메인 비세포의 기능이고요. 그 비세포를 그림을 따봤어요. 그 비세포가 이렇게 생겼어요. 비세포 실제로 현미경 봐도 동글동글 생겼거든요. 동글동글한 세포가 비세포고요. 비세포 표면에 이렇게 항체가 붙어 있거든요. 이 항체라 부르기도 하고 B셀 리셉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세포 수용체라고 하죠, 한글로는요. 이렇게 비세포가 동글동글하게 우리 몸속에 돌아다니고 있고 그 각각 비세포는 세포 표면에 B셀 리셉터라는 걸 수용체를 발현하고 있어요. 혹은 항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비세포가 있는데 외부에서 어떤 병원체가 들어오잖아요. 뭐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여기 들어오면은 이 비세포는 이 항체를 가지고 병원체 인식하고 해서 플라즈마 세포라는 형제 세포라는 세포로 이렇게 분할을 합니다.
요 세포는 이제 앞선 비세포랑 달리 세포 표면에 항체가 없고 얘는 항체를 바깥으로 뿌리는 기능을 합니다. 항체를 바깥으로 뿌리면은 이렇게 외부에 있는 병원체 인식해서 병원체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비세포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비세포가 있고 어떤 외부 항원이 들어오면은 외부의 물질을 인식해서 항체를 분비한 세포로 바뀐다라는 게 이게 비세포의 기본적인 작동의 원리고요. 항상 면역학을 연구를 하면은 면역학 연구한 사람 공부를 나중에 하시게 되면 면역학은 되게 복잡하거든요. 되게 많은 면역세포, 많은 조직에서 막 기능하기 때문에 일단 전체 큰 그림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비세포라는 게 우리 면역계라는 거에서 어디 존재하는지 한번 좀 보면 좋겠는데, 일단 모든 면역세포는 우리 골수 안에 있는 헤마티포이 스템셀이라는 골수 주기세포로 다 유리하거든요. 여기 세포가 이제 이 세포는 되게 어떤 면역세포든지 간에 다 분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헤마티포이 스템셀이 이게 골수에서 이런 다양한 세포로 분화 단계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다양한 면역세포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 보면 저기 B세포도 있고 T세포, 앞서 말씀드린 뭐 NK셀, 그리고 뉴트로필, 에오지노필, 바소필이라고 하는 그래뉼로사이트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마크로파지라고 대식세포로 부르는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단핵세포, 모노사이트도 있고, 혈소판, 플레틀렛도 있고요. 그리고 적혈구, 에레스트로사이트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위쪽에 있는 애들이 이제 발달 과정 중에 있는 세포들이고요. 밑에 애들이 이제 발달 다 거쳐가지고 실제 우리 몸에서 우리 몸 지키는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이 면역세포 집단을 크게 두 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후천성 면역, 어댑티브 이뮤니티랑 그러니까 선천성 면역, 인네이트 이뮤니티 크게 나눌 수 있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 왼쪽에 후천성 면역에서 비세포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이 선천성, 오른쪽 후천성 면역의 테이블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두 개가 어떻게 큰 차이가 나냐?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그 전에 요 그림부터 설명해 드리면은 요 두 면역 세포가 집단이 되게 많이 달라요. 근데 가장 특징적으로 다른 게 면역 세포가 병원체를 어떻게 인식하는 방법이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면역 세포가 외부에 있는 병원체 인식을 하는데 수용체를 통해서 인식해요. 면역 세포는 이렇게 세포 표면에 아까처럼 이제 항체나 BCR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로 외부에게 병원체를 인식하는데, 선천성 면역과 어댑티브 면역의 가장 큰 차이는 일단은 선천성 면역의 요 수용체는 되게 한정적이에요. 몇 개 없거든요. 근데 어댑티브 이뮤니티는 그 수용체가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특이성이라 부르는데, 선천성 면역은 요 수용체가 이 병원체 저 병원체 다양한 병원체를 두루 인식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어댑티브 이뮤니티라고 후천성 면역은 딱 특정 이제 질병의 특정 단백질만 딱 인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반응 속도도요. 우리 감염된 다음에 선천성 면역은 몇 분, 몇 시간 만에 바로 활성화돼 가지고 우리 몸 지키는데, 어댑티브 이뮤니티는 며칠 걸립니다. 적어도 한 5일 정도 걸리고요. 5일 정도 지나야지 이제 이 어댑티브 이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우리 몸을 지키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면역계는 내가 어떤 병원체에 걸렸던 걸 기억을 하는 기능도 있거든요. 근데 인네 이뮤니티는 그 기억이 없고 어댑티브 이뮤니티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크게 요 두 가지 질문에 답하면서 이렇게 제가 강의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어댑티브 이뮤니티에 속하는 비세포는 다양한 종류의 항원을 인식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를 인식하고 이게 또 병원체 각각 특이적인 항체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하는 걸 하나로 이제 구성했고요. 다른 하나는 두 번째 질문, 면역 기억, 인네이트 이뮤니티와 달리 어댑티브 이뮤니티는 면역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병원체 걸렸으면은 걸렸다는 거를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어댑티브 이뮤니티에 속하는 비세포는 이런 면역 기억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세포의 발생 과정의 비밀인데요. 어떻게 비세포가 다양한 병원체를 인식하고 또 각각 병원체를 다 특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저희 면역학자들 사이에서는요. 근데 1987년도에 되게 옛날에 답이 나왔습니다. 요 밝혀낸 사람은 스스무 토네가와라고 일본 면역학자인데요.
이 박사님이 친구가 아니죠. 네, 토네가 박사님이 네, 1987년 전에 요 원리를 발견하여서 그 발견의 공로로 이제 노벨상을 수상하셨고요. 노벨상 수상한 홈페이지에 가서 그 사람의 업적을 이렇게 따와봤는데요. 그러니까 안티바디 다이버시티, 항체가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항체의 다양성을 생성하는 원리를 이 박사님이 발견하셨어요. 그 핵심 지문을 요약해 보면은 우리 사람 몸의 유전자는 총 4만 개가 있어요. 대략 4만 개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 유전자는 하나의 단백질 만들죠. 저 유전자 4만 개라면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있는 뭐 쉽게 생각해서 단백질은 4만 개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항체 개수는 10의 12승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매칭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유전자 개수보다 훨씬 더 많은 항체가 우리 몸에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면역학자의 큰 질문이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유전자는 한정적인데 어떻게 다양한 항체를 만들 수 있을까가 저의 가장 큰 질문이었고요. 그 대답은 이 자동차 번호판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방금 오면서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 차가 3천만 대 등록돼 있더라고요. 3천만 대가 등록돼 있는데 그 모든 3천만 대 차가 다 다른 번호판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 번호판을 매기냐면 우리는 숫자 10개랑 한글 한 20개 정도 써가지고 3천만 대 차에다가 다 다른 번호 매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항체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 몸에서요. 그걸 어떻게 실제로 하는지를 좀 보여드리면요. 이 오른쪽이 항체 모양이에요. 항체 모양이 Y자 모양이 생겼는데 여기 이쪽 부분, 양쪽 Y의 끝 부분이 실제로 어떤 단백질이나 병원체 인식하는 부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매우 다양한 거예요, 항체가. 그럼 이쪽 부분 어떻게 다양하게 만드냐를 여기 이제 스스무 손해가 박사님이 이제 발견하였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우리 사람 모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모든 사람들을 비세포가는 그러니까 수십 개의 V라는 유전자랑 D라는 유전자랑 J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요 각각의 V, DJ 유전자 하나씩 골라가지고 조합을 하면은 하나의 항체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택되는 과정이 되게 랜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V1부터 VM50까지 있고 D1부터 D50, J1부터 J4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유전 중에서 V진 중에 하나를 고르고 D진 중에 하나를 고르고 J진 중에 하나를 골라요. B세포 발달한 과정 중에서요. 그림에서는 이제 V3, D2, J4를 골랐죠. 이거 고른 다음에 얘를 합칩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놀라운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DNA가, 더블 스트랜드 DNA가 자른 다음에 합쳐집니다. 이게 아주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요. 어쨌든 이게 이런 현상이 비세포에 일어나고요. 이렇게 VDJ라는 유전자를 무작위로 선택해서 그걸 조합한 방식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유전자 단위의 재배열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제 토네가 박사가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V진과 D진과 J진이 이제 항체로 발현되어서 그 비세포마다 서로 다 다른 항체가 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은 이제 비세포가 골수에서 만들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그 뼈가 다 있겠죠. 그 중에서 이렇게 대퇴 부위에 있는 뼈만 표현되어 있는데 뼈 안에서 이제 헤마토포이스 스템셀에서부터 이제 비세포 만들어진 과정 중에서 앞서 본 것처럼 VDJ 유전자가 재조합되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생성된 비세포는 골수에서 있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이제 기능을 합니다. 기능을 하는데 또 밖에 나와서 기능을 할 때 이 항체 서열이 더 다양하고 더 변하는 이제 과정 거치게 되는데요. 일단 비세포가 우리가 몸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좀 간단히 요약해 보면은 뭐 감염됐을 때도 비세포 작용하지만 우리 백신 맞았을 때도 이게 작용하잖아요. 우리가 백신을 보통 이렇게 팔에 맞으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mRNA 백신 가져왔어요. mRNA 백신을 맞게 되면 이제 mRNA 백신에 유래한 항원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면역 세포들이 그 비세포 항원들을 이렇게 먹어서 몸속에 가지고 간 다음 몸에 세포에 넣은 다음에 이렇게 근처에 있는 이제 림프절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쫄록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그 조직에 있는 면역 세포를 이렇게 활성화시키거든요. 그 림프절에 뭐가 있냐면은 오늘의 주인공 이제 비세포들이 이제 옹기종기 모여 있다가 어떤 이처럼 외부에서 면역 세포들이 외부에 들어온 병원체나 물질들을 먹어서 이렇게 림프절로 가가지고 비세포와 T세포를 이렇게 활성화시킵니다. 이때도 이제 비세포가
계속 이렇게 진화를 하면서 바뀌거든요. 그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 우리 몸에는 이렇게 혈관이 전신에 다 퍼져 있고 혈관 통해서 이렇게 그 면역 세포들이 이동하기도 하지만 림프계라고 해서 림프절이라는 또 관도 따로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조직 사이에 체액이 왔다 갔다 하는 관인데 거기 사이에서 사이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림프절이 있습니다. 그 림프절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T세포, B세포들이 주로 등착해가지고 기능을 하게 되는데 여기 림프절에 면역 세포들이 무작위로 배치된 게 아니라 나름 이렇게 잘 오거나이즈돼 있어요. 그래서 이 폴리클이라는 동그란 부위가 보이고 그 사이에 이제 절민센터라는 배중심이라는 이게 그런 그 명칭을 부르는 그 구조가 있습니다. 실제 사람의 림프노드를 잘라서 보더라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위처럼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폴리클이 보이고 폴리클 가운데 이렇게 절민센터라고 배중심이 보이죠. 그럼 여기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현미경으로 좀 보았는데요. 요거는 이제 마우스의 림프노드고요. 마우스의 모든 B세포를 다른 색깔로 염색을 해서 쥐를 만들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각각의 점센터마다 특정 세포가 이렇게 색깔만 모여 있죠. 여기는 빨간색 세포만 많고 여기 초록 세포만 많고. 그러니까 이게 무작위로 들어왔으면은 다양한 색깔이 섞인 B세포가 다 섞여 있을 텐데 지금은 특정 색깔만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이제 선택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간색 세포만 살아날 수 있고 초록색 세포가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이제 선택 과정이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여기 아까 전에 림프노드에서 림프노드 다시 가져왔고요. 그 외부에서 이제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항원이 이렇게 우리 림프노드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면은 그 항원을 이제 B세포가 이제 인식을 하게 되고요. 인식한 B세포는 T세포랑 같이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B세포도 활성화시키고 T세포도 활성화시킵니다. 이러면서 이제 플라즈마 블라스트라는 이제 이런 세포도 만들게 되고요. B세포가 그 일부 B세포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절민 센터라는 배중심 반응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서 되게 재밌는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소마틱 하이퍼 뮤테이션이라는 체세포 과돌연변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DNA 서열에 서열이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원래는 DNA 항체 서열상의 DNA가 CG였던 서열이 이런 소마틱 하이퍼 뮤테이션이라는 이런 현상을 통해서 서열이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 통해서 그 다양한 B세포가 요 림프노드에서 배중심 반응에 참여함으로써 항체 서열상의 돌연변이를 계속 만들면서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다양한 종류의 항체 서열이 이제 만들게 되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성별의 항체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B세포가 여기 적힌 것처럼 선택 과정을 거쳐가지고 강한 결합력을 가지고 있는 항체를 만드는 B세포만 선택이 되게 되거든요. 그 과정을 좀 여기서 선택되는 과정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원이 들어와서 이제 B세포가 인식해서 활성화된 B세포가 점센터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특정 B세포, 특히 이제 되게 좋은 항체를 만드는 세포만 선택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게 과정을 되게 복잡한데 하나로 그냥 예시로 다이내의 진화론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다이내 진화론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이내 진화론 같은 경우는 다양한 종류의 우리의 개체들이 이렇게 자연에 존재하다가 그 중에서 이렇게 자손을 만들고 번식해서 개체가 늘어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중에서 어떤 환경에 적응한 친구들만 살아남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노란색 나비가 노란색 애벌레를 많이 만들고 갈색 나비가 갈색 애벌레를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이 환경에서는 나무 위에서 애벌레가 자라기 때문에 갈색 나비는 잘 안 보이니까 노란색 나비만 잡아먹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갈색 나비만 많아지는 현상을 통해서 진화론이 일어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러한 비슷한 현상이 우리 몸에 있는 림프절에서 똑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수에서 VDJ 리어레인지먼트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VDJ 유전자의 재조합을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B세포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B세포가 림프노드로 가서 이렇게 자손을 많이 만들어요. 분열을 해서 세포수가 엄청 많이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선택 과정을 거치는데 그러니까 복잡한 원리는 이제 넘어가고 간단히 결론 말씀드리면 여기 강한 결합력 항체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좋은 항체 만든 비세포만 선택되는 선택 과정이 일어납니다. 여기서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강한 결합력을 가지고 있는 혹은 좋은 항체만 발현하는 세포만 우리 림프대에 살아남게 되고요.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다시 이 살아난 세포가 분열해서 자손을 많이 만들게 되고 다시 선택 과정을 거쳐서 그 중에서 또 좋은 놈만 살아남는 과정이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항체 서열이 계속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점점 더 이렇게 기능이 좀 좋아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즉 35분이라고 했죠. 네. 43분에서 48분, 그러니까 45분까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요 앞에 원리 제가 말씀드리는 원리를 그러니까 실제 우리 연구에서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연구하고 있는지 좀 간단한 데이터를 가져왔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많은 마우스 모델 활용해서 실험 많이 했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기술 많이 발전하면서 점점 모델들이 다양하게 지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사람으로 대상으로 연구도 많이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백신 접종한 다음에 사람들 면역 반응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백신 접종을 이렇게 우리가 팔에 많이 하잖아요. 팔에 많이 하게 되면은 요 근처에 있는 림프 노드들이 이렇게 활성화되거든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림프 노드의 구조가 보이고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배중심이 여기 존재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요즘 연구들은 이제 백신 맞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초음파로 보면서 겨드랑이 밑에 있는 림프절을 확인해서 바늘로 샘플을 채취해가지고 감염되거나 백신 맞은 사람들의 림프노드를 이렇게 채취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험 결과 같은 걸 좀 간단히 보여드리면은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사르스-코브-2 mRNA 백신 접종 후에 사람들 아까 밑에 있는 겨드랑이 있는 림프절에서 소량씩 샘플링해서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그 GCB 세포, 그 저미너 센터 배중심에 참여하는 비세포들이 이렇게 생성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게 이제 백신 접종 후 한 7달 가까이 이런 이제 면역 세포들이 활성화되면서 이렇게 분열하고 선택 과정을 이렇게 거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배중심 반응에 참여하면은 돌연변이가 증가한다 했잖아요. 실제로 사람 림프 노드에서 7달까지 29주까지 계속 한 사람부터 계속 림프를 뽑아가지고 분석 보면은 비세포 서열상의 뮤테이션이 점점 증가한 것도 볼 수 있고요. 또 그 2주라는 그러니까 초창기에 만들어진 저미센터 비세포가 만드는 항체랑 13주에 만들어진 항체 비세포 만드는 항체를 이렇게 얻어가지고 결합력 테스트해 보면은 훨씬 더 이제 결합력도 증가했던. 그러니까 배중심 반응에 참여할수록 항체가 더 좋아진다는 것을 이런 실험적으로 다 우리 몸에서 일어난다는 걸 다 확인을 하였습니다. 제가 좀 시간을 분배 잘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파트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파트는 우리가 면역 기억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비세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 다시 가져왔고요.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비세포가 활성화되고 점센터에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막 선택 과정을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뭐가 만들어지냐면요. 여기 E에 적혀 있는 이제 메모리 비세포, 롱리드 플라즈마 셀, 요 두 개 만들어집니다. 요게 결국 우리 림프절에서 일어난 면역 반응의 최종 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두 세포가 그러니까 면역 기억 핵심입니다. 첫 번째 메모리 비세포, 그러니까 한글로는 이제 기억 비세포라는데요. 요 친구의 기능은 평소에는 별 기능을 하지 않고 혈액 따라서 계속 이렇게 순찰하고 있다가 동일한 병원체에 노출되면은 여기 FA-B-C 과정 거쳐가지고 빠르게 이제 플라즈마 블라스트라는 세포로 분화해서 이제 항체를 막 분비하는 기능을 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 세포는 다시 저민센터 그 배중심 반응에 다시 참여해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진화론과 같은 그런 이제 진화와 돌연변이와 선택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더 좋은 항체를 만들 수 있게 계속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되고요. 롱리 플라즈마셀 같은 경우는 여기 2번에 떠달하는 이 플라즈마셀 같은 경우는 만들어지면은 림프노드로 나와서 사람 골수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골수 안에 들어가서 정착해가지고 거의 수십 년 살고요. 어릴 때 백신 맞거나 감염됐었잖아요. 한 번씩들. 그때 만들어진 플라즈마셀은 지금 다 골수 안에 들어가서 계속 정착해가지고 항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인내의 세포는 기억이 없으니까 첫 번째 감염되거나 또 다시 감염돼도 면역 반응의 강도는 똑같아요. 근데 어댑티브 인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감염될 때는 좀 느리게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지만 두 번째 감염되면은
빠르고 훨씬 더 강하게 활성화됩니다. 이런 원리를 사용해서 저희가 이제 백신을 활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해서 면역 기획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병원체에서 다시 감염이 일어나면은 빠르게 몸이 반응할 수 있게 이런 원리로 이거 백신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프라이머리 첫 번째 리스폰스와 두 번째 반응에서 비세포가 참여한 비세포가 다른데 첫 번째는 이제 간 만들어진 비세포 골수에서 그 친구에게 참여하게 되고 다시 동일한 병원체 감염되면은 이전 반응에서 만들어진 이제 메모리 비세포가 참여하게 되죠. 이 두 개의 차이를 보게 되면은 일단 간 만들어진 비세포에 비해서 기획 비세포는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활성화되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가장 고점 반응, 그러니까 여기 그림 보시면은 처음 만들어진 비세포는 최고 고점에 이르는데 한 7에서 10일 걸리는데 메모리 비세포는 3에서 5일이면 가장 강력한 반응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항체의 면역 반응이 세기도 이제 훨씬 메모리 비세포가 센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수명도 메모리 비세포는 거의 평생 동안 우리 몸에 남아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체도 메모리 비세포가 훨씬 더 좋은 항체를 만든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런 현상을 우리 실제 어떤 것에서 볼 수 있냐면은 요 코비드-19 mRNA 백신 접종자의 혈액에 있는 항체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요게 이제 백신 접종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요 시기별로 이렇게 0, 3, 5, 7, 15주 시기별로 혈액을 얻어가지고 몸에서 이제 항체가 얼마큼 만들어지는지를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비드-19 백신 같은 경우는 두 번 백신 접종하잖아요. 첫 번째 접종, 두 번째 접종. 그러니까 감염이 한 번도 안 된 사람은 사르스코브2에 대한 메모리 비세포가 없으니까 백신 두 번 맞아야지 픽 리스폰스에 완전 최고의 반응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감염된 사람은 한 번에 백신 접종만 하더라도 이게 최고의 면역 반응이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감염자는 이전 감염을 인해서 몸에 메모리 비세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주 한 번의 백신 접종으로도 이렇게 항체가 많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형제 세포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발표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형제 세포는 메모리 비세포가 똑같이 제어면 센터 반응에서 만들어진다고 알려졌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메모리 비셀, 플라즈마 셀이네요. 오타예요. 플라즈마 셀이 만들어지고요. 만들어진 플라즈마 셀은 혈관이랑 림프관에 따라서 우리 몸의 골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골수로 들어가서 골수에 있는 다양한 세포들이랑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계속 살아남거든요. 살아남아서 뭐 하냐? 계속 항체를 분비해요. 그 항체는 우리 혈이랑 림프관에 따라서 계속 돌면서 어떤 감염을 이제 막는 예방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 실험적인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면은 마우스 같은 경우는 감염시킨 후에 시간이 지나도 골수에서 계속 항체가 만들어진 세포가 존재한다는 걸 확인했고요. 사람으로는 골수를 얻어가지고 계속 시험관에서 키우면은 어떤 세포가 계속 항체를 분비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언제? 70년도예요. 이러면서 뭐 이런 세포가 있겠군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2000년도에는 이런 연구도 했어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한 사람들을 수십 년간 트랙에 추적했었거든요. 이게 홍역 볼고리 풍진이라고 MMR 백신이라고 하는데 다들 어렸을 때 한 살, 두 살 때 다 맞았을 겁니다. 그때 당연히 여기 참여했던 사람들도 어렸을 때 다 맞았겠죠. 맞았는데 어렸을 때 한 살, 두 살 때 맞았을 때 불구하고 보면은 혈액 내 항체가 60년, 70년까지 되게 꾸준하게 유지된 걸 볼 수 있죠. 이게 원리가 어릴 때 맞았던 백신 접종에서 플라즈마 셀이 만들어졌고 그 플라즈마 셀이 우리 골수에 들어가지고 정착해서 계속 수십 년간 분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실험으로도 이제 골수를 뽑아왔어요. 사람들 골수를 막 뽑아가지고 골수 안에 정말 셀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았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점 하나하나가 플라즈마 셀 하나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르스코브2 감염된 사람들 골수를 뽑아가지고 항체를 분비하는 세포인 플라즈마 셀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을 때 인플루엔자 인식하는 항체를 만든 세포가 이렇게 보이고 파상풍, 디프테리아, 톡소를 인식하는 항체를 만든 세포도 보이고요. 또 감염됐으니까 스파이크를 인식하는 항체를 만든 세포도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독감이랑 테타누스, 디프테리아는 우리가 백신 맞기도 하고 감염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골수에 다 이런 항체를 만든 세포들이 만들어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우리 몸의 골수에 이제 스파이크를 인식하는 항체를 분비하는 이제 플라즈마 세포가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것을 다 실험적으로 다 검증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을 우리가 여러 번 하면 할수록 스파이크, 그러니까 사르스코브부터 mRNA 백신을 한 번 맞냐, 두 번 맞냐에 따라서 골수에 있는 이런 플라즈마 세포가 증가한다는 것도 실제 사람에서 골수 획득에서도 다 이렇게 검증했습니다. 항상 이게 발표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강의 요약을 이제 했는데요. 요거 2개의 슬라이드만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질문했었죠. 우리 항체의 다양성과 특이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냐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그 원리 중 첫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골수에서 비세포가 발달할 때 그 VDJ 리어인지먼트라는 이제 유전자 단위의 V유전자와 D유전자, J유전자가 무작위로 선택되고 걔들이 합쳐지는 이런 조합을 통해서 각각의 비세포가 서로 다른 항체를 만들게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아주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놈이 잘려서 붙는다는 거잖아요. 무작위로. 그게 아주 놀라운 사실이고 이 사실만 알고 가셔도 오늘 진짜 많은 걸 배우고 가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화 내용으로서 만들어진 이 VDJ 유전자가 우리 림프노드에 가서 전문센터 배중심 반응을 통해서 항체 서열이 무작위로 바뀌는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더 다양화되고 점점 더 서로 다른 항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을 오늘 알고 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면역 기억은 어떻게 우리가 비세포가 어떻게 면역 기억하느냐. 면역 기억의 가장 중요한 플레이는 2명, 플라즈마 셀이랑 메모리 B셀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플라즈마 셀과 메모리 B세포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은 우리 백신 접종 후 혹은 감염 후에 근처 조직에 있는 이제 림프노드에서 만들어지고, 특히 림프노드에 있는 전문센터 배중심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플라즈마 셀과 메모리 셀이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고, 이 플라즈마 셀은 골수로 가서 평생 동안 항체를 분비하면서 우리 혈액이나 우리 체액에서 일정량의 항체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요. 메모리 B세포는 동일한 병원체 감염되면은 다시 이제 림프노드로 가서 배중심 반응을 통해서 또 다른 플라즈마 셀과 또 다른 메모리 B셀을 이렇게 만든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로 메모리 B셀에 참여하는 요 오른쪽 반응은 메모리 B셀 주로 참여하는 이 오른쪽 반응, 왼쪽은 나이브 B셀, 간 만드는 B세포가 참여하는 이 반응이고요. 오른쪽은 훨씬 더 왼쪽에 비해서 빠르고 강하게 일어난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현상을 이제 우리가 활용해서 이제 백신을 활용하는 거죠. 앞쪽에 백신 접종함으로써 간 만들어진 B세포를 미리 트레이닝 시키는 거죠. 미리 훈련시켜 놓고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그 감염에 대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을 맞지 않고 감염이 일어나면은 이 반응이 일어날 거고, 백신을 맞은 다음에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 이 오른쪽 반응이 일어나니까 훨씬 더 이렇게 우리 몸이 잘 부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비세포를 기능을 활용해서 우리는 백신 접종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